유명하고 선생님한테 보내면 영어 실력 가장 빠르게 오른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학원은 답이 아니에요. 영어 1등급 혹은 해외 유학파 아이들도 있죠. 초등 때 오히려 학원부터 안 다닌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더 많이 하죠. 영어가 참 어려운 게요.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단어를 외워야 되고 단어를 암기하다 보면 전체적인 문맥을 쫓아가는 거 놓치게 되고 아니면 그렇게 쫓아가다가 따라잡을까 해서 선행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선행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나가 떨어지고 선행을 안 시키자니 내 아이만 뒤처져서 입시에서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모르면요. 결국 아이의 영어 실력이 정체되다가 어느 순간 아이는 영포자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 내용 제 수업 상담에서만 알려주던 거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방향만 알았어도 됐을 아이들이요.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걸 보면서 이거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겠다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지금까지는 왜 영어가 노력한 만큼 늘지 않았는지, 도대체 뭘 해야 영어가 한글처럼 술술 뚫리게 되는지 오늘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고정 댓글에 모국어처럼 영어가 읽혀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일단 영어 실력 제대로 잡기 위한 핵심은요, 딱 하나예요. 영어를 읽고 듣는 순간 한국어 읽듯이 영어가 그냥 바로 읽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 어떻게 읽고 있어요? 이 단어 무슨 뜻이지? 생각하면서 읽고 있지 않나요? 한 문장 읽고 멈추고 해석하고 다시 읽고 이거 반복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게 바로 번역식 읽기인데요. 사실 번역식 영어가 왜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 번역은요, 단어의 뜻을 알아내는 거고 진짜 언어 이해는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거거든요. 번역식으로 읽으면 단어는 알아도 전체 맥락이나 분위기, 뉘앙스는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영어 지문이 어려워질수록 점수는 안 나오는 거죠. 시험은 봐도 실제 영어로는 소통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는 순간요, 그 방법으로 굳어지는데요. 자, 보세요. 한국어로 된 책 읽을 때 우리 아이 어떤가요? 단어 하나하나 뜻 생각하면서 읽지 않죠. 그냥 읽잖아요. 책 장면이 아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면서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영어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영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 수업에 왔던 아이 중에요. 영어 원서 재미없다고 거부하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챕터북 매직트리 하우스 아시죠? 그거 두께 꽤 되거든요. 근데 한 1개월 지났을까? 아이가 혼자 원서책을 매일 한 권씩 읽는다고 저한테 책 내용을 이야기해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요. 알파벳만 알던 친구 고학년이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수업한 지 한 2개월쯤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쯤 됐을 때 처음 보는 문장을 뭐 술술 읽어내더라고요. 그게 어머님이 포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놀라셔서 전화를 막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반대로 영어를 거부하면 엄마랑 아이랑 사이가 멀어지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잘 잡아둔 방향이요. 그 실력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쭉 갈 거예요. 아직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게 바로 내 아이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이 영어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원서 높은 레벨 읽던 옆집 아이 확 떠오르면서 우리 아이 원서책 높은 책으로 바꿔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챕터북 아이한테 슬슬 밀어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면 아이가요, 표현은 잘 못해도 엄마가 내가 자꾸 잘하길 원하는구나, 그 마음은 느껴요. 실은 이 압박감을 느끼면서 입으로는 책을 읽어내는 겁니다. 페이지 넘어가는 동안요, 사실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나한테 어려운데라는 두려움이 커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무것도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왜 또 이렇게 못 따라하지 싶어서 책을 또 구입을 하실 거예요. 문법 문제집 추가하고 단어집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책상 위에 쌓여만 가는 책만큼 아이에게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엄마에게는 불안감이 같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크기만큼 아이와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1년에 한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남들 좋다는 학원에 따라 보내시죠. 남의 집 애들 거기서 다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애는 적어도 묻어갈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현실 어떠세요? 그때 정말로 즐겁게 영어를 잘 익혔다면 절대로 대학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잠시 멈추고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그런 실패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실패하지 않은 아이들은 무엇이 달라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 처음에 말 트일 때 어땠어요? 엄마가 단어 뜻을 읽어주고 해석하면서 읽혔나요? 아닐걸요. 먼저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보고 터득한 거예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영어도 이렇게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모국어처럼 배우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맥락과 상황 속에서 체득을 시키면요,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체득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주 자세하고 꼼꼼한 방법은 바로 뒤에 알려드릴게요. 2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꺼내고 숙제가 많은데도 재미있다고 해요. 영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스캐먼 발육 곡선을 보면요, 초등 시기까지 아이 뇌 신경계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영어를 모국어처럼 흡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 습관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앞으로 고치는데 한 두세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방향 알면서도요, 반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방향이 맞는 수업이 맞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거 오늘 3가지 기준 알려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알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영어 읽을 때요, 한국어로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게 해주셔야 돼요. 원서 펼치면 해석하고 모르는 단어 찾고 뜻 확인하고 이게 반복되면요, 아이 뇌는요 점점 번역해야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국어 읽을 때 번역하나요? 그냥 읽잖아요. 영어도 그래야 해요. 읽는데 해석이 필요하다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아이가 스스로 영어책 읽는 걸 즐겁도록 그런 수업이나 선생님을 찾아주셔야 돼요. 언어학자 클래스는요, 불안하고 억압적인 환경에서는요, 언어는 절대 습득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한국어 배울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웠나요? 아닐걸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다 보니까 그냥 된 거잖아요. 억지로 시켜야 책을 편다면 명확하게 방향이 틀린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요, 문맥과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게 해주셔야 해요. 의식적으로 외워서 배운 단어는요, 습득된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외우고 3일 뒤에 까먹는 거, 그거 아이 잘못이 아닌 거죠. 그냥 그 방식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3가지 기준 하고 있는 방법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라도 고개가 갸우뚱해지셨다면 바로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방향에 맞는 수업이라면 아이에게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게 가장 최고의 수업이 될 거고요. 아, 근데 사실 이거 기준에 맞는 수업을 만들려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영어 티칭 방식과는 정반대의 인풋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배 이상의 고민과 노력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정도의 노력과 방법이 준비된 수업이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요, 모르는 단어, 뜻을 절대로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단어든 문장이든 설명을 말로만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해줘 버리면요,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그거 모국어 방식은 아니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국어 익힐 때 엄마가 사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손으로 사과를 가리키셨잖아요. 말과 상황이 같이 들어온 건데요. 근데 이걸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황과 맥락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떠올려서 마치 오감을 활용해서 이해시키도록 유도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요, 좌뇌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뇌식으로 상황과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느끼게끔 해주는데요. 자, 두 번째는요, 한 번에 주입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어책에 한 번 적고 외우면 끝나는 수업, 그거 절대 머릿속에 안 남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내가 경험해서 체득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건요, 밥 먹을 때도, 마트 갈 때도, 책 볼 때도 계속 다른 상황에서 같은 맥락의 언어 개념들을 경험하고 체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저절로 그 의미가 쌓이는 거예요. 영어 단어 한 번 가르치고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수업이라면 아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세 번째요, 문법을 기계적으로 암기시키지 않는다예요. 예를 들어 현재 완료라는 문법을 법칙으로 암기시키는 순간요, 아이가 언어의 뜻을 이해하기도 전에 자기와 상관없는 어려운 학술 영어를 억지로 익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 머릿속에서 영어를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버리는 건데요, 우리가 한글 문법 익혀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하다 보니까 체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규칙에 맞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3가지 동시에 다 잡으려면요, 아이에게는 최상의 교육이 될 거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정확히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고민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결국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도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돌아갈까? 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동안 영어 성적 올리는 데는 자신이 있었고, 굳이 새로운 방식으로 고집해서 기존 방식보다 자료 준비만 적어도 한 5배 이상은 들어가는데, 이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법보다 의미를 먼저 느끼게 하려면 가르치는 순서 자체를 아예 거꾸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상황과 맥락을 운의 감각으로 체득하게 해주려면요, 지면 교재에 담는 자료로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티칭 노하우로 다 녹여내야 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남들은 다 미쳤다고 했지만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13년간의 노하우를 또 다시 다듬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만든 V맵 원서 수업이에요.
V가 뭐냐면요. visual, 이미지로 생생하게 본다는 뜻이고요. map, 지도는요.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장면과 장면을 이어서 지도처럼 그려 나간다는 건데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요. 뜻을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어 뜻을 바로 알려주는 거, 그게 번역 회로를 가장 빨리 굳히는 방법이거든요. 대신에 그림을 보면서 묻기만 해요. 이 친구 표정이 어떤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지, 이미지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죠. 브라이스가 내일 찾아온다고. 맞아. 1년 내내 번역하면서 읽었던 아이도 단 한 달이면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장면을 보면서 말이 먼저 나와요. Keep them eye on them and keep them warm. 그 문장을 내 얘기로 바꿔 써보면 라이팅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법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문장 구조를 색깔이랑 기호 같은 거로 제가 설계를 해뒀거든요. 아이들은 이게 문법이구나 인식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이 돼요. 읽기 하나 잡았는데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까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스피킹, 라이팅 학원 따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요. 한 번 가르쳤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옆에서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습관을 들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V맵 수업에서는요. 이걸 받쳐주는 장치들을 또 마련했어요. 첫 번째는 매일 쌓이는 습관 관리로 만들었는데 한 번 잡아준 방향이 다시 흩어지지 않도록 아이가 매주 읽은 책을 네이버 카페에 인증해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 안에서 다 보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수업 중에 코칭을 해줘요. 매일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 안에서 번역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직접 들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수정예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흔한 소수정예 코칭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수업 정예로 봐준다는 거 보통 발음 교정하고 진도 체크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수업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이가 지금 장면을 보고 바로 말하고 있는지 머릿속에서 한국말로 한번 거쳐서 말하는지 그 차이를 듣고 피드백을 바로 줘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머릿속이 우뇌로 돌아가고 있는지 좌뇌로 한국말을 거쳐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번역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잡아준 방향이요. 책 레벨 올라가면서 또 흔들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레벨이 올라가도 기본 방식은 바뀌지 않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보통은 챕터북 원서로 넘어가면요. 갑자기 문법 분석, 해석 중심으로 확 바뀌는 수업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V맵 원서 수업에서는 그림책에서 비문화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초등 때 잡은 방향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대로 잡아준다고 해도요. 어느 순간 아이의 실력이 탁 막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13년 넘게 가르치면서 직접 본 한계인데요. 한국어 독서량이 부족한 아이는요. 영어도 결국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캐나다 언어학자 짐 카스만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모국어 문해력이 단단해야 그 위에 외국어 실력이 쌓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영어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그동안 계속 고민만 해오다가 이번 7월부터는요. 드디어 국어 독서 관리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글법책을 골라서요. 네이버 카페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거 전부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 무너지는 아이들 패턴을 보고 또 보고 하나씩 만들어간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나면요. 보통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패드 수업처럼 결국 혼자 보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이거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저도 그 부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수 정예로만 수업을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한 그룹에 4명, 많아도 최대 6명까지만 받는데요. 그 이상은 절대 못 받아요.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 매주 다 들어야 하니까 그게 혼자 책임지고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한계선인 것 같아요. 13년 동안 아이들 관리해 보니까요. 딱 이 정도가 한 그룹에 한 명 한 명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인원이더라고요. 더 받으면요. 결국 누군가는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저와 타협할 수 없는 선입니다. 그림책 수준 학습이 나중에 입시 지문까지 이어질까요?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재밌게 읽는 거랑 나중에 수능 지문 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수능 영어 지문도 결국 텍스트거든요.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황이 그려지고 의미가 이해되느냐, 한국말로 바꿔야 이해가 되느냐, 이 차이가 그림책이든 비문학 지문이든 똑같이 작용을 해요. 오히려 지문이 길고 어려워질수록요. 한 문장씩 번역하면서 읽는 아이는요. 시간 안에 문제도 다 못 풀어요.
장면으로 빠르게 이해하는 아이는요, 시간도 절약하고요, 정확도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의 원서 수업은요, 그림책에서 챕터북, 비문학까지 단계를 천천히 밟아가면서요, 그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만 점점 어려워질 뿐 번역을 안 하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는 똑같이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방향을 잡아두면요, 중고등학교 가서도 또 다른 방식의 수업을 새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모국어처럼 가르쳐도 효과가 있나요? 이거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근데 언어학자 스티븐 클라센의 입력 가설을 보면요,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한테요, 엄마가 말 걸어주는 방식이랑 외국어를 배우는 아이한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언어를 보여주는 방식이랑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건데요. 2000년 에스카밀라와 그라시의 연구에서도 그림과 제스처를 같이 보여주면서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단어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모국어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보여줘야 하는 건데요. 초등 때 이 방향만 한번 딱 잡으면요, 그 뒤로는요, 따로 잡아줘야 하는 일이 없어요. 따로따로 헤매면서 몇 년을 보내는 거랑 처음부터 한 번에 가는 거랑은 결과는 같아 보여도 걸리는 시간이 완전 다를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다른 학원이랑 똑같이 가르쳤거든요. 단어 뜻 외우게 하고 문장 해석하고 시험 점수로 확인하는 수업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이들 레벨 꾸준히 올라갔고 시험 점수도 꽤 나쁘지 않았고 겉으로 보면 운영도 너무 잘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 표정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책가방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 모습이 꼭 도살장에 끌려온 소같이 보이더라고요. 단어 시험지 펼쳐놓고 멍하게 천장 보는 아이도 있고, 책 읽으라고 하면 한숨 쉬는 소리 들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 오늘 뭐 배웠어? 라고 해도 답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딱 받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어머니셨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더니 이제 영어를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손을 놨대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 아이 사실 저한테 배울 때 성적이 제일 높았던 아이였거든요.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거지? 그 질문 하나가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파고들기 시작했죠. 뇌과학, 논문 찾아보고요. 언어 습득 연구 논문 뒤지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걸 다시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적용하고 또 데이터 쌓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알아난 게 있어요. 문제는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냐가 아니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르치나였어요. 아이들 뇌는요, 해석하고 외워서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저절로 몸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배우는데요, 이게 딱 우리가 한국어 배울 때와 같더라고요. 자,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부임의 원서 수업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되냐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 아이는요, 패드 수업에 엄마표 영어까지 2년 넘게 병행했던 아이가 있는데요. 근데 매번 번역하면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어 책을 보기만 해도 손으로 책을 덮어버렸다고 해요. 영어 책이라는 말만 꺼내도 고개를 돌릴 정도였대요. 처음 수업에 왔을 때 아이가 낯간이 너무 심해서 어머님 표정에 걱정이 가득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그 아이가 한 마디, 한 두 마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회차 수업 지나면서요,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요. 손을 번쩍번쩍 들고 발표는 물론이거니와 회차가 지날수록 목소리도 점점 커지더라고요. I can plank or a spirit's house to play games. 그죠. 그리고 숙제가 좀 많은 날이 있었는데요, 숙제를 많이 내줘도 아,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자,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원서 읽는 시간만 되면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책을 먼저 꺼내면서 읽는다고 하면서요. 그 피드백을 받는 순간요,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또 한 명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알파벳만 겨우 아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거든요. 어머님이 처음에는요, 주변에서 이 나이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너무 걱정이 많이 하셨어요. 이 아이 처음엔 알파벳 B랑 D도 헷갈린 친구였는데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요, 그림책 장면 보면서 문장을 슬슬 읽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토셀이란 시험을 봤거든요. 토셀 시험은 전국에서 보는 시험인 거 아시죠? 글쎄, 그 시험에서 1등급 나온 거 있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딱 하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들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똑같이 불안했고 똑같이 늦었다는 말도 들었고요. 근데 달라졌잖아요. 우리 아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죄송하지만 이 수업 기회 모두에게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듣고 확인해야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한 그룹에 4명? 많아도 6명까지밖에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봐줄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7월 신청 인원 딱 그만큼만 받고요. 혹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8월 대기 신청으로 링크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1회 유료 수업도 열어드릴 겁니다. 1회 수업은요, 시간이랑 방식도 정규 수업 그대로 50분 동안 똑같이 진행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은 제가 직접 만든 워크북도 같이 제공될 예정이니까 수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규 수업으로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요, 부모님 상담 일정 잡아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비 매달 나가는 거 방향 틀리면요,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초등 때 방향 한번 제대로 잡으세요. 그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평생까지 가져갈 실력이 됩니다.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